2026년 1분기 성적표를 보면 같은 정부 정책 대출인데 두 상품이 정확히 반대로 갔어. 보금자리로는 석 달 만에 7조 원이 넘게 나갔어. 연간 공급 목표가 20조 원인데 1분기에만 36%를 써버린 거야. 2월 한 달 판매액이 2조 5,675억 원,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였고, 같은 기간 디딤돌 대출은 약 4조 원, 작년 1분기보다 2조 원 넘게 줄었어. 특히 생애 최초 디딤돌은 4,56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8%가 빠졌어. 4월에 나온 기사 제목은 이랬어. DSR 규제 피한 보금자리론으로 쏠림, 한도 줄어든 디딤돌은 위축.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이 돌아다녀. 보금자리론은 DSR을 안 보니까 몰린 거다. 그런데 이건 절반만 맞아. 디딤돌 대출도 DSR를 안 봐. 둘 다 안 봐. 그럼 뭐가 갈랐을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거야. 원인을 DSR로 잘못 짚으면 대출 상담 창구에서 엉뚱한 걸 물어보게 돼. 그리고 한도가 왜 이것밖에 안 나오는지를 계약 직전에야 알게 되지. 오늘은 내 대출 한도가 정해지는 두 개의 층을 뜯어볼게. 이 구조를 알면 같은 소득으로도 어느 창구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왜 수천만 원이 갈리는지 보이기 시작해. 먼저 DSR가 뭘 계산하는 숫자인지부터 정확히 잡자. DSR는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이야. 계산식은 단순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빚의 원금과 이자를 다 더해서 내 연소득으로 나눠. 그게 끝이야. 핵심은 두 단어에 있어. 모든, 그리고 원리금. 모든이라는 건 주택담보대출만 보는 게 아니라는 뜻이야.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 이 금융권 대출까지 전부 합산해. 원리금이라는 건 이자만 세는 게 아니라 원금 갚는 목까지 센다는 뜻이고. 그래서 DSR는 담보가 얼마짜리인지를 안 물어봐. 오로지 이것만 물어. 내 소득으로 이 빚들을 감당할 수 있냐? 한도는 은행권이 40%, 이 금융권이 50%야. 연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면 은행에서는 1년에 갚는 원리금 총액이 2천만 원을 넘지 못하게 막히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이 2천만 원은 새로 받을 대출만의 몫이 아니야. 이미 굴리고 있는 신용대출과 할부가 먼저 그 2천만 원을 갉아먹고 남은 자리만큼만 주택담보대출이 들어올 수 있어. 그래서 집을 알아보기 전에 자동차 할부부터 정리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여기에 하나가 더 얹어 있어. 스트레스 DSR야. 이건 지금 금리가 아니라 나중에 금리가 오를 상황을 가정해서 심사하는 장치야. 실제 금리에 가상금리를 얹어서 계산하니까 서류상 원리금이 커지고 한도는 줄어들어. 3단계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고 수도권은 1.5%포인트, 지방은 0.75%포인트가 붙어. 그러니까 지금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없는 금리까지 미리 얹어서 한도가 계산돼. 최근 2년 사이 대출 한도가 체감상 확 줄어든 이유의 상당 부분이 여기 있어. 여기까지가 소득으로 거르는 층이야. 그런데 정책대출 두 상품은 이 층에서 똑같이 면제야. 정책 모기지는 크게 세 가지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이 중에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은 신규로 받을 때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둘 다야. 하나만 예외인 게 아니야. 대신 뭘 보냐면 DTI를 봐. 총부채 상환 비율이고 기준은 60%야. DTI와 DSR는 한 글자 차이 같지만 계산 범위가 달라. DTI는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다 세지만 나머지 대출은 이자만 세, 신용대출 원금 갚는 몫이 안 들어가는 거야. DSR는 그걸 전부 넣고. 그래서 신용대출이나 할부가 있는 사람일수록 두 기준의 결과가 크게 벌어져. DSR로는 막히는데 DTI로는 통과되는 구간이 생기는 거지. 기준선도 40%가 아니라 60%고. 그럼 4월 기사 제목에 DSR 규제 피한이라는 표현은 틀린 걸까? 아니야. 그 문장은 정책대출끼리의 비교가 아니라 은행 일반 주택담보대출과의 비교였어. 문제는 그 제목이 시장에서 이렇게 읽혔다는 거야. 보금자리론만 특별히 봐주는구나. 디딤돌은 규제를 맞았구나. 둘 다 소득층에서는 똑같이 면제인데도 성적표가 갈렸다면 갈린 지점은 다른 층에 있다는 얘기야. 대출 한도는 두 개의 관문을 순서대로 통과해야 나와. 첫 번째가 방금 본 소득층이야. DSR나 DTI. 내 소득으로 감당되냐를 묻지. 두 번째가 담보층이야.
LTV, 담보인 정비율. 이건 소득을 안 물어봐. 이 집값의 몇 %까지 빌려줄 거냐만 정해. 두 관문에서 각각 나온 금액 중에 작은 쪽이 내 한도가 돼. 둘을 더하는 게 아니라 낮은 쪽이 그냥 천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마다 실제로 자기를 막는 층이 달라. 소득이 넉넉한 사람은 담보층에서 먼저 걸리고 소득 대비 빚이 많은 사람은 소득층에서 먼저 걸려.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 같은 규제 뉴스가 나한테는 아무 일도 아니거나 수천만 원짜리 사건이 돼. 그리고 정책 대출이 예외를 받은 건 첫 번째 층뿐이야. 담보층에서는 예외가 없어. 그래서 정부가 담보층을 조이자 디딤돌만 정통으로 맞았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생애 최초 구입자 LTV가 80%에서 70%로 낮아졌어. 그런데 이 80%의 구조를 봐야 해. 원래 디딤돌 LTV는 70%고 생애 최초는 여기에 보증을 붙여서 10%를 더 얻는 방식이었어. 그 보증이 중단되면서 얹혀있던 10%포인트가 떨어져 나간 거야. 여기에 하나가 더 붙었어. 소액임차 보증금 공제, 이른바 반공제야. 전에는 이 금액을 대출금에 포함해줬는데 이제 빼. 서울 기준으로 5,500만 원이야. 서울에서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LTV 70%로 2억 1천만 원이 나와야 하는데 5,500만 원을 뺀 1억 5,500만 원이 나오는 거지. 둘을 합치면 디딤돌 최대 한도가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줄었어. 신혼가구와 두 자녀 이상 가구 한도는 4억 원이었는데 3억 2천만 원으로 내려왔고, 반면 보금자리로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이미 LTV 70%였어. 더 깎일 층이 없었던 거야. 정리하면 이래. DSR 예외는 둘 다 그대로 살아있었고 조여진 건 담보층이었고 그 층에서 얹어 쓰던 게 있던 쪽만 잃었어. 한도만으로 7조 원이 설명되지는 않아. 다른 축이 하나 더 있어. 같은 시기 시중은행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섰어. 그 옆에서 보금자리로는 연 4.35에서 4.65%였고 3%포인트 가까이 벌어진 거야. 여기에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규제까지 걸리면서 창구 자체가 좁아졌어. 그럼 물은 어디로 흐를까? 금리도 낮고 소득층 규제도 면제고 담보층에서 잃은 것도 없는 창구로 흘러. 그게 보금자리론이었어. 이건 누가 특혜를 준 결과라기보다 층마다 다르게 잠긴 밸브가 만든 자연스러운 물길에 가까워. 은행층 밸브를 잠그면 정책층으로 넘치고 정책층 안에서도 담보 밸브가 잠긴 쪽은 비고 안 잠긴 쪽으로 몰려. 그래서 쏠림을 만든 건 DSR 하나가 아니야. 금리 차이, 총량 규제, LTV 조정, 이 세 개가 같은 방향으로 겹친 결과야. 여기서 한번 브레이크를 밟자.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면 정책 대출이 무조건 이득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은 대목이 4가지 있어. 첫째, 면제는 받는 순간에만이야.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을 받고 나면 그 대출은 이후 다른 대출을 심사할 때 총대출에게 그대로 들어가. 나중에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알아볼 때 한도가 그만큼 깎인다는 뜻이야. 면제된 게 아니라 순서가 뒤로 밀린 거지. 둘째, 문턱이 있어. 보금자리론 일반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대출한도 3억 6천만 원 이하. 이 선을 넘으면 애초에 대상이 아니야. 셋째, 디딤돌은 금리가 더 낮지만 소득 기준을 비롯한 자격 요건이 보금자리론보다 까다로운 편이야. 우대금리 조건을 다 채웠을 때 유리한 상품이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창구가 아니야. 넷째, 한도표의 숫자와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달라. 방금 본 반공제처럼 어떤 보증을 끼느냐에 따라 실행액이 수천만 원 차이나 표만 보고 계획을 세우면 잔금날 구멍이 생겨. 실제로 뭘 해야 하는지 정리할게. 첫째, 내가 어느 층에서 막히는지부터 판별해. 소득 대비 기존 빚이 많은 사람은 소득층에서 걸려. 소득은 괜찮은데 사려는 집값이 큰 사람은 담보층에서 걸리고, 막히는 층이 다르면 해법이 완전히 달라져. 소득층에서 막히는 사람에게만 DSR 예외 상품이 의미가 있어. 둘째, 상품별 한도를 직접 계산해봐.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안내와 계산 도구가 있고, 주택도시기금 포털인 마이홈에도 상품 조건이 정리돼 있어. 같은 조건을 두 상품에 각각 넣어보면 차이가 숫자로 나와. 셋째, 반공제 적용 여부를 반드시 물어봐.
어떤 보증을 쓰느냐에 따라 소액 임차 보증금을 빼느냐 마느냐가 갈려. 상담 창구에서 이 한 가지만 확인해도 계획이 안 흔들려. 넷째, 지금 조건이 움직이는 중이라는 걸 감안해. 8월 31일부터 금융회사는 무주택 청년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장래소득 인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적용했을 때 한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반드시 안내해야 해. 금융위원회 시산으로는 연소득 4천만 원인만 30세가 DSR 40%를 적용받을 때 장래소득을 인정하면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약 12.5% 늘 수 있어. 그리고 10월부터는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이 바뀌어.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8,500만 원 이하이거나 부부 중 한 명이 7천만 원 이하이면 이용할 수 있게 돼. 즉, 오늘 계산한 한도가 2달 뒤에는 다른 숫자일 수 있어. 신청 직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기금 최신 공고로 다시 확인하는 게 맞아. 정리할게.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은 둘 다 DSR 예외야. 그 층에서는 차이가 없었어. 성적표를 가른 건 담보층이었고 생애 최초 LTV 80%에서 70%로의 조정과 반공제 부활이 디딤돌 한도를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깎았어. 여기에 은행금리 7%와 보금자리론 4%대의 격차가 겹쳐서 1분기 7조 원이 만들어진 거야. 오늘 남길 문장은 하나야. 대출 한도는 상품 이름이 정하는 게 아니라 소득층과 담보층 중에 내가 어디서 먼저 막히느냐가 정한다. 이 두 층이 각각 어떻게 조여지는지 따라가면 다음 대책이 나왔을 때 내 한도가 움직일지 아닐지를 기사보다 먼저 알 수 있어. 다음 조정이 발표되면 그때 다시 뜯어서 정리해 줄게. 구독해 두면 놓치지 않아. 경제학 사용설명서였어.